탄핵 반대 여론이 한 40%가 넘는 걸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땡큐고요. 그것은 이제 독이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선 전략을 짜면 짤수록 우리는 좋다. 사실상의 실패 이런 이제 발표가 좀 있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사실 애초부터 이거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응? 내 사연 바꾼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 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1년을 보내신 분입니다. 7년 만에 귀향 그리고 총선 전당대회에서의 승리, 보수와 진보를 떠나 애국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급변하는 정치 상황 들어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뭐 촬영일은 오늘이었죠. 10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 네. 교섭단체 연설을 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으로 뭐 이런 부분을 제시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최근 우클릭으로 주목받던 이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주사일 근무제를 꺼내신 부분도 인상 깊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경제의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이번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엄 이후에, 그죠? 계엄 이후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것을 이제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연설이었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뭐 오늘 만족스럽고요. 평소에 얘기하던 얘기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많이 반영되셔가지고. 네. 제안을 혹시 주신 게 있나요? 오늘 말씀 주셨던 제가 경제 산업 분야는 제가 조언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쪽에 반도체, 그 다음에 또 팩토리 공장 쪽 관련된 거, 뭐 기존 산업의 재구조화 문제, 그 다음에 AI, 그리고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는 네,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 조언이. 예. 또 방향성에서 경제에서 이념이 없다. 그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먹고 사는데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민들은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정치권만 싸우고 앉아 있다. 네. 이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대표님도 생각이 비슷하셔서 저는 되게 좋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 조기 대선이 좀 이제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 대권 행보에 관심이 큰데요. 지금 뭐 우클릭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적용을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당내에서도 좀 이거는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좀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시나요? 52시간 그 근로제 완화라고 했을 때 그 완화를 얘기하는 그 지금 내용이 서로 달라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클리어하게 가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52시간제라는 것은 총 노동시간, 그러니까 52시간을 1년으로 했을 때, 평균으로. 그죠? 네. 그래서 총 노동시간은 변함이 없고요. 그 안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주 52시간이라는 그 틀을 갖다가 유연하게 적용하고, 또 지금도 유연근로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자. 그래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완화를 하고,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악용을 해서 노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막 착취하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총 노동 시간을 늘리자. 그래서 52시간제라는 이 틀 자체를 완화하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노동시간 늘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몰아서 일을 했을 때, 그 제도 안에서 할 때는, 이제 뭐, 그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휴일 수당 같은 거 안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각자가.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께서 그것을 확인한 거죠. 총 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우리 노동법의 발전 역사, 이걸 역행하는 거고, 아까 4일제, 4.5일제 얘기 있었지만, 네, 그쵸. 선진국이나 이런 어떤 첨단 산업에 있어서 연구직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성이 되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 앉아가지고 막 오래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급할 때는 또 급하게 몰아서 하기도 하고, 푹 쉬기도 하고, 이것을 유연하게 하되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과거에 막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소위 뭐 갈아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동의 질, 생산성 향상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는 게 전체적으로 맞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으로 역행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형 노동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단 뭐 오늘 이 대표 연설에서도 좀 많이 좀 드러나기도 했는데 민주당의 콘셉트가 조금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약간 그런 콘셉트로 좀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집권플랜본부에서 복지와 분배를 위해 성장 우선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기도 했고 뭐 기본소득이나 뭐 추경을 위한 민생지원금 포기, 뭐 방위산업 육성 이런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 몇몇 키워드만 보면 사실 이게 좀 여당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뭐 여당이라기보다는 뭐 지금은 어쨌든 다수당으로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어떤 국정에 상당 부분 책임을 분점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혹시라도 다가올 뭐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만을 위한 게 아니라 향후에도 좀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잘사니즘을 포인트에 둔 여러 변화라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선거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집권에서 실패하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음 정권이 또 실패를 한다? 절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정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차분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지층의 요구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평균적인 시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직접적인 코멘트는 조금 지양하는 분위기인데 좀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 인용 결정을 결국에 내리려고 보시는지 이번 탄핵 정국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뭐 100%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재에서의 그 탄핵 심판의 심리를 보면 변론을 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변론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변론의 초점은 오히려 저는 형사재판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변론에서 나오는 증언이나 진술들이 나중에 어차피 형사재판에서도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여론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내란죄나 이제 지금은 대통령 현직에 있기 때문에 군사반란죄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파면이 되고 나면 군사반란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란이나 군사반란죄에 있어서의 구성 요건을 좀 탄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죄질을 좀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변론의 방향을 보면.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명확한 탄핵 사유가 있는데 지금 뭐 지지율이 이렇게 여당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지금 탄핵 반대 집회 뭐 이번 주말에 뭐 5만 명이 집결을 했다고 경찰 추산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탄핵 각종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한 40%가 넘는 걸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좀 기현상은 왜 벌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물론 걱정을 너무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제가 중도층이나 보수층을 많이 만나는 편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역의 정서도 저희 지역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약간 중도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근데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세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뭐 아주 연세가 많으시거나 저쪽에 골수 지지층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도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창피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언론이 사실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때 광화문에 더 많이 나오셨어요. 훨씬 더 많이 나오셨어요. 그때는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반대 집회 말씀.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탄핵 돼야 되고 막 굉장히 일방적이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언론에서 그게 전혀 주목받지 못했죠. 그때 아마 거기서 탄핵 반대 집회를 격렬하게 하다가 몇 분이 다치거나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새누리당 자체가 완전히 분열되고 거의 이렇게 폭망하다시피, 이렇게 당이 무너지다시피 해서 거기서 저항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책 이슈가 안 된 거죠. 그때 바른정당 뭐 이렇게 다 찢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더 보수에서 이런 어떤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지금 여론조사에 크게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여론조사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긴 하는데, 명태균 사건 이후로 여론조사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저 아는 분들도, 야, 누가 그걸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굉장히 강한 정당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탄핵은 이미 된 거야.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저 당이 집권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까? 지금 그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상당수의 중도층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팔짱 끼고 관찰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네. 또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이제 여당 출입 기자로서 또 이 자리에 있는 거라 한 가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그래서 지금의 이런 지지율에 약간 좀 기현상적인 이런 뭐 여당 지지율이 오른다든가 탄핵 국면에서 요런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비토 때문이라는 또 사실 분석도 나와서 많아서, 저는 뭐 여당 지지율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인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땡큐고요. 네, 그것은 이제 독이 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현상이 다행히 우리 당 입장에서 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상당히 저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분한 층이 어디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그쪽의 지지층이 흥분한 상태에서 마치 계엄 직후에 우리 지지층이 흥분한 것처럼 그렇게 결집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선 전략을 짜면 짤수록 우리는 좋다. 네, 그리고 우리 당이 자칫 계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가 되고 탄핵이 됐을 때,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당에도 강성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이제 우리보다 더 왼쪽에 있는 진보당 세력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뭐 해방이다 뭐 이래가지고 온갖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하실 때 이제 풀어놓을 텐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편안하게 서로가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다 현실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집권을 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이런 여론조사가 안 나오면요, 우리 어차피 다 이기는 선거인데 어떻게 해도 이기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오만해질 수도 있고, 또 중도층이 봤을 때 좀
과한 정책들, 너무 이렇게 그 좌클릭하는 정책들 이런 거 평소에 이렇게 참고 있었던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이 그것을 막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당 안에서도 상당히 잘못하면 우리가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고 막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독이 되거든요. 선거에서는. 대선은 어쨌든 미래를 보는 선거고 중도층을 겨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잡는 게 전 매우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겸허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대표님한테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조금 뭔가 결집되어 있는 현상이라고는 보지만 어쨌거나 견제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겸손의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추경 주장하지만 국민들과 경제를 위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우린 타협의 여지가 있다 항상. 그래서 타협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다수 세력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예방주사 맞는 차원으로. 어쨌든 저는 그런 여론조사들은 저희한테는 약이 되고 국민의힘한테는 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이런 타이밍에서 제가 좀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그 사실 이게 대선이 만약 치러지게 되면 경기도 치러지게 되면 사실 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잠재력인 후보들이 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후보가 조금 가장 손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야당? 여당의 어떤 후보 그리고 어떤 후보가 좀 제일 까다로울 것 같으신지 갑자기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좀 민감한 질문인데. 네, 너무 민감한 얘기라서. 혹시 그럼 김문수 장관 요즘 좀 뜨고 계시는데 땡큐인가요? 약간. 저는 탄핵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그럴 있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글쎄요. 근데 뭐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나오시면 그분은 이제 옛날 분이잖아요. 그죠? 저는 뭐 그것은 오히려 괜찮다. 괜찮다. 땡큐라고까지 하시기에는 조금 과하고. 땡큐라고 하면 너무 그분한테 좀 신뢰죠. 네, 신뢰죠. 그래도 장관이신데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혹시 그럼 오세훈 시장은? 저는 그분도 그렇게 센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좀 온건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가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많이 좀 약해졌죠. 네. 그러니까 탄핵하고 뭐 이렇게 비상계엄하고 할 때 사실 그분이 그 한동훈 대표의 그 포지션에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그걸로 보면 전략적으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실패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이미 선점을 하는 바람에 그 포지션을 스탠스가 좀 애매해졌다. 네, 그래서 좀 꼬인 것 같다. 그럼 이제 경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워낙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최근에 대왕고래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좀 사실상의 실패 이런 이제 발표가 좀 있었는데 산자위 소속이시기도 하니까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제가 뭐 에너지 회사에 상무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시작하기 전에. 근데 사실 애초부터 이거 안 되는 거였어요. 해봐야만 아는 게 아닌가요? 사실 국민들은 디테일하게 모르잖아요. 해봐야만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기 단계였죠. 거의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매장 가능성을 가지고 막 20%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매장 가능성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런 지층. 그러니까 석유가 있을 수도 있는 지층의 모양이 있다. 이거가 끝.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20% 이러면 거기에 뭔가 막 조사를 해서 안에 보니까 석유가 20% 정도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석유가 있을 수 있는 그 유망 구조가 20%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지층이라고 해서 그 20% 안에 들어가도 그 안에 석유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추에 보니까 탄화수소가 미미하다는 거는 그렇죠. 석유가 있으면 어쨌든 탄화수소가 상당히 그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유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설사 근데요,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석유가 있어도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그 석유의 품질이 어떠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경제성이 좌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석유를 채굴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그 돈 들여서 할 만큼 많이 나오고 품질이 좋아야 되고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석유 채굴이나 이런 자원 탐사는요, 사실은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에 왕들이 하던가 공산국가나 후진국의 공사들, 국가가 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재정 들여서 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없고, 대규모 자본을 가진 큰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말하자면 확률 게임이니까. 그렇죠. 민간 기업에서. 그런 회사들이 엄청난 자본과 장비를 들여서 하기는 하죠. 이번에 산업부 발표를 보니까 약간 좀 리트머스 종이를 대봤는데 영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반대한 게 이걸 1,000억 들여서 확인해 봐야 될 일이냐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일단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게 당시 아마 총선 직후에 발표가 났던 것 같은데 그때 일시적인 산유국 잠깐 있었어요. 주가도 이렇게 몇몇 기업들이 폭증을 하고. 근데 이번에 액트지오가 사실 이번 발표 전에 마귀상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그래서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뭐 액트지오야 이런 사업을 해야 하고 싶을 테니까, 그죠? 어떤 회사든 어떤 나라든 물어서 자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 자체도 굉장히 그때 신뢰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표했었고, 상당히 이제 4년 동안 법인세도 체납하고 굉장히 영세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회사 믿고 지금 국가가 만지. 근데 다 차치하고 저는 이런 성격의 도박성 탐사에 저는 이런 거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거는 전문 회사들이 자기 돈 들여서 투자해서 하고, 그럼 우리가 지분 가지면 될 일이지, 이런 확률 게임에다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제 생각이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매장이 확인돼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 확인돼도 또 시장에 내다 파는 채산성까지 있어야 돼요. 시장 가격보다 싸야 될 거 아니에요. 파서 했는데 그렇죠. 시장 가격보다 싸야죠. 비싸 버리면 우리가 중동에 가서 사오는 게 낫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거기다가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후견인들, 후원자들이 이런 석유 관련된 오일 컴퍼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하고 싶을 것이냐. 우리하고 통상 협상을 하면서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미국산 셰일이나, 그쵸? 셰일에 대한 관심이 많죠. 셰일이라든가 또는 LNG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한테 수입하라고 압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그 공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첨단 전략 제품들,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 이 딜을 할 때 이 석유라든가 LNG 미국산 이거를 상당히 우리가 수입을 반대급부로 해야 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발견이 되고 모든 게 다 충족이 돼도요,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그건 뭐 동해안이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파버리면 우리 미국에서도 수입도 해야 되고 한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정말 어리석은,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딱 들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걸 이렇게 몇 개는 짚어야 되고요. 안 그래도 트럼프 시대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통상 이슈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 지금 뭐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이제 계속 압박으로 지금 있을 텐데 좀 국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웃리치 외교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직접 이제 외교관들 통해서 하는 외교 말고 이제 기업 민간 외교라든가 이제 의원 외교, 의원들 차원의 외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이제 활발하게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 이제 대통령 지금 조기 대선이 아직 시작도 안 됐고 또 탄핵이 지금 소추된 상태니까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어떤 카운터파트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 멋있게 딱 딜하고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막 협상해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딜할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 뭐 걱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제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2월 달에 좀 갑니다. 미국에. 그래서 국회의장 뭐 이렇게 사절단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저도 가는데요. 저는 이제 2월 말에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라고 해가지고 그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경제사절단이랑 같이 이렇게 미국을 가요.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때 우리가 뭐 생산 기지를 굉장히 많이 미국에 건설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장을 짓게 되면 그 공장 짓기 또 시설 그 다음에 관련된 협력업체들 그럼 거기 또 들어간 장비 이런 게 다 수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이 만약에 경쟁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전략 산업들이 중국하고 양분하고 있는 게 많아요. 배터리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뭐 조선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중국하고 막 한국하고 거의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을 너무 때려가지고 한국 산업이 무너지면 중국이 독점을 일단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전략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서 충분히 좀 얘기를 하고 또 시간이 되면 관련된 주에 가서 주지사나 주의원들도 좀 만나볼까 합니다. 지난해 이제 티몬 UFO 사태 뭐 당시에도 국회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모색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마 그때 간담회에서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났던 게 피해상인 호소 들으시다가 눈물도 좀 흘리시고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업계 전반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입법, 보안 입법 같은 거 대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대책들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조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자유무역 시대가 가고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오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산업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시대가 왔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자칫 이제 막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대기업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그 밑에 그 대기업의 지원을 정부가 했을 때 그렇게 한 게 대기업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치밀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대기업이 수출을 잘하고 성장했을 때 그 과실이 국내로 기속이 돼야지 그냥 자기 혼자만 잘 나가면 그 먹튀하는 거 비슷하게 되거든. 최악의 경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산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걸 형성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그 중기부 산하에서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원을 어떻게 좀 실력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그냥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생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이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그 다음 목표를 좀 들어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진보 보수 진영을 넘나들면서 3선 최고위원에 오르셨는데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글쎄요, 뭐 목표 제가 저는 정치할 때 아까 잠깐 누가 얘기하시던데 애국 정치. 그렇죠. 네, 저 애국주의자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를 싱가포르에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이제 일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참 우리나라가 되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요때이기 때문에 되게 북한보다도 안 유명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때 느꼈던 게 국적 때문에 차별받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적이 신분이더라. 신분. 국적이 신분이었다. 해외에서는. 네, 국적이 신분이더라. 내가 어떤 나라 여권을 갖고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 신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렸을 때도 제가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을 정도로 심한데 아마 어른 되면 더 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공부하러 가신 분들, 일하러 가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정치하는 목표는 우리 아버지가 그 뒤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다음에 나중에 사업해서 IMF 때 망하셨는데 그때 IMF 망하신 거 그 이후에 제가 정치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뭐냐면 국민들이요 자기 나라에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정부나 국가가 제대로 못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면 그 국민 되게 불행해지거든요. 이런 거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이제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정치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리 당 대표로서 또 아마 대선 나가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뭐 집권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집권해서 나라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활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그 한강의 기적 이런 걸 만드는데 매진해야 된다. 저는 그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하신다고 하면 네,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저는 어쨌든 제가 어디에 있든 무슨 정치를 하든 제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자가 되게끔 하고 싶다. 약간 잘사니즘에 좀 막 맞춰지는 것 같은데 저희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있었던 많은 현안에 대해서 되게 뭐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다시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